애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드는가 했더니 평생 송편 빚고 뭐 손으로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훨씬 잘 빚어요. 정말로. 알 거야.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도자기 잘 빚어갖고 그거 공부하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도자기 빚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도자기 잘 빚은 게 1년 2년만 배우면은 웬만한 거 빚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점에서 아유 그 집 할머니 도자기 참 잘 빚는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그릇 한 100개만 주문한다고. 그럼 100개 해갖고 납품하고 배우면은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부님 우리 능력이 지금 가장 좋은 때예요. 왜 10년 20년 산 사람보다 60년 70년 산 사람들이 경험이 축적돼 있어 안 축적돼 있어?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자 인생을 4기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25, 30살까지를 배움의 시기라고 그래요. 배움의 시기. 공부하고 배우죠. 이게 1기야. 인생의 1기. 30살서부터 50살까지는 사는 시기야. 사는 시기. 예. 그래갖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50부터 70까지가 제 3기야. 구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50부터 이게 비상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배움은 이때는 멋모르고 배우잖아. 이때는 삶의 경험이 다 축적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배우면요 그 배움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공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책도 안 읽고 생전 책 읽으라고도 책도 안 읽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안 읽죠?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뭐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놈의 눈이 나빠지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 내 경산한 내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참예수님, 자 이제 노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현대 기계 문명 덕분에 안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100살 사시고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은 120살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설계를 보통 60 내지 70까지 설계를 하시는데 이제 설계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할머니들은 100살까지, 뒤에 계신 젊은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를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노년이 되면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예요. 상실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외로움이 오고 그 다음에 자식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남편 죽는 날 그날부터 뭐가 된다? 고아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노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요 아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야지 외롭지 않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건 뭐야? 남편 전날 죽고 그 다음날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서로 가장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노년에 재산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재산 관리를 잘하라는 게 뭐야? 자식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가지고 다 쓰다가 죽을 때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라? 500만 원만 남겨 죽어라. 모자라는 건 뭘로 하면 된다? 부조금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요 세 가지만 이해를 해도 노년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은 뭘 할 거냐? 이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즐겁고 행복하냐? 행복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좀 몸이 현찮았어요. 우리 할머니들 15년 전에 나 봤을 때 47kg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57kg예요. 원래 63kg까지 살이 쪘다가 제가 살을 빼갖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쓰러질까봐, 내가 누워서 이 자리 이렇게 그냥 보존하고 그냥 누울까봐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가 잘 안 나왔지만은 미국은 96%가 건강하게 산대요. 마지막 죽기 전 6개월, 1년 요 정도 고생을 하고 대부분이 96%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뭐야? 건강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우리 할머니들 수영장 다니세요. 수영장. 그 할머니들 그 안양에 그 시립 수영장 있죠? 네. 거기 가면 할머니들은 또 깎아줘요. 그래서 어떤 시립 수영장 27,000원 한 달에, 안양은 내가 보기에는 한 33,000원에서 한 3만 원? 그래, 맞아. 3만 원밖에 안 해. 수영장 한 달 내내 다니는 게 3만 원이면 생각해봐. 이게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어떤 할머니한테 많고 어떤 할머니한테 적은 돈이죠.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은행에 들르라니까. 네, 오늘 은행에 들러갖고 어떻게? 바로 집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영모기지론 하면은 한 달에 3만 원.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일주일에 3번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가면은 가서 수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에서 걸어갔다가 걸어오기만 해도 이게 절대 들어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얼마나 이게 풀어지는 운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영하라는 거예요. 또 좋은 건 뭐야? 춤추라는 거예요. 춤추라는 거예요. 춤. 어저께 시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어르신 성경대학을 많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춤추는 거 좋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춤추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스트레칭. 그 현영의 S라인 그 테이프 하나 사다가 똑같이 해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만 해도 몸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안 움직이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걷기 운동. 묵주 하나 들고 거기 안양천 내려가고 어떻게? 잘 꾸며놨잖아요, 이제는. 안양천 왔다 갔다만 해도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괜히. 3단 받쳐요? 그래. 그러면은 한 3번 왔다 가고 9단 해갖고 마지막 집 가는 길 1단 해갖고 10단 받치면 딱 좋은 거지. 보통 5단 받치는데 한 2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읽은 책인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91살인, 자 여기 91살 손 들어보세요. 없죠? 90살 넘은 분들? 91살인 에드워드의 예를 들어보자. 에드워드는 86살 때까지 평생 동안 하루도 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86까지.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할머니들도 운동 전혀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86까지 평생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 무렵 그는 노인을 위한 히브루 재활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자신의 여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필요한 참이었다. 그는 건강한 삶이라는 노인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등록하게 됐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냐면은 엽기 들고 이러는 거, 그런 거예요. 할머니 예도 나와요. 할머니 예도. 86살 먹은 할머니 예도 나오는데, 어쨌든 비록 그는 말초신경 장애로 인해서 다리 감각을 많이 상실한 심각한 상태였어. 99이면 생각해봐. 다리도 쩔뚝거리고 걷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다 무너진 상태야. 일주일에 3번씩 다리 밀기 하는 거 있어요. 다리 밀기 하는 거, 무릎 뻗기, 다리 구부리기, 그 다음에 가슴 밀기, 이걸 기구 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는 다리 통증이 있어서 다리 밀기 기구는 한 번에 한 다리씩만 했어.
두 다리를 못하고 한 다리씩만 했어.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았겠죠. 그는 몇 살이든지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강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걷는 게 많이 나아졌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자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91살에. 생각해봐. 91살이면 뭐 기다리는 때야? 이제 관에 들어갈 것만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 몸은 단련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얘기 보세요. 그는 노인치고 너무 넓어진 가슴 덕분에 최근 한 행사를 위해서 새로 옷을 구입해야만 했다. 무슨 얘기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91살에 어떻게 됐어? 가슴이 넓어져 갖고 기본에 입던 양복을 못 입고 새로 샀다는 거야. 91살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갖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운동이야. 그러니까 할머니들 어떻게 오늘부터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86살 먹은, 여기 이 책에 보면 86살 먹은 할머니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갖고 헬스를 하는데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춤도 추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 춤, 스트레칭, 걷기. 돈 없으면 걷기. 돈 없으면 걷기. 돈 좀 있으면 수영장. 집 하나 잡히면은 헬스장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걸 해다가 죽어야지 꼴까닥 죽는 거예요. 꼴까닥 그냥 죽어요? 절대 그냥 꼴까닥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근력이 다 떨어질 때는 그냥 일본에서 그래요. 팽팽하게 산다는 거.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봐. 고무줄 쫙 늘어뜨려. 굉장히 팽팽하죠?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되면 어떻게 돼? 딱 끊어진다 그래. 그래서 일본에는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탁 끊어져서 죽듯이 그렇게 죽지 않는 운동이 있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는 무슨 운동? 꼴까닥 운동. 예. 꼴까닥 운동을 난 하고 싶어요. 예. 꼴까닥 죽고 싶으면 수영도 하고 춤도 추고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헬스도 하라는 거예요. 체조 좋죠. 예.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노년의 가장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운동을 해라. 다리를 끌고 다닐 수 있으면 끌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끌고 다녀야 돼요. 성당 어떻게 평일 미사 열심히 나가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내 이제 하느님한테 곧 갈 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잘 보여야 돼, 안 잘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럼 평일 미사,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한 한 며느리하고 사는 할머니들은 가능한 한 어떻게? 집을 벼주는 게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관계도 좋아져요. 자꾸 보면 관계가 나빠지는데 가끔 보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 나와서 전심도 해결하고 들어가고 1박 2일 이렇게 나온 며느리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미국은 노인이 3,300만인데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봉사활동 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인원은 3,300만 명인데 등록된 인원은 4천만 명이라는 거. 한 군데만 봉사한다는 거 아니죠. 두 군데, 세 군데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노인들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노인들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노인들, 봉사하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집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전체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65세 넘어갖고 뭘 또 내 자식, 내 집, 내 새끼를 생각해. 이제는 좀 살 만큼 이 세상 얻어먹을 만큼 다 얻어먹었잖아. 세상에서 누릴 만큼 다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고 돌아가야 돼? 되돌려주고 돌아가야지. 저는 제가 경복궁을 갔는데 그 얘기도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시더라고. 일본 사람들 오니까 일본어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봉사활동, 독일은 할머니들이 이 인형 눈 붙여갖고 3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3천만 달러면 300억이야. 눈 붙여갖고 어떻게? 우리는 눈 붙여갖고 돈 모으면 어떻게? 손자 용돈 주죠? 아프리카에 병원 짓는데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갖고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봉사활동 하십시오. 이 우리나라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한테 매달려서 자식 걱정하는 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셔요? 봉사활동 하세요. 봉사활동. 성당에서도 나와갖고 주보 접기 뭐 할 일 얼마나 많아. 청소하기, 성당 꽃밭 가꾸기. 그 다음에 화분 이렇게 꾸며갖고, 우리 여기 지금 한 분 들어와서 사시는 회장님이 계셔요. 나이가 한 75 되셨는데, 이 허브를 가꾸셔갖고, 지금 여기 어저께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보여줬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허브를 가꾼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분갈이도 배우고, 꽃도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허브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성당에 화분도 참 이쁘게 해놓고, 시간 너무너무 많은데 뭐 할 거야, 그 많은 시간. 뒷방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대동아 전쟁부터 인생 복귀하고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있느니 뭐 하는 게 나아? 봉사활동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화분도 키우고 꽃도 키워갖고 성당 계단 올라가는 것도 놓고, 그게 얼마나 할 일이 많어. 원망하고 자식이 난 냉면 언제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런 거 원망이나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일을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섹스피어의 그 리어 왕 얘기 보면 딸들한테 왕위를 내줘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인생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자리를 내주긴 내줘.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만큼의 일이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왜 포기를 합니까? 저는 그 일본의 할아버지들 보면은 95, 96 된 할아버지들도 회사 출근하고 일 다 운영해요. 우리나라가 뭐 너무너무 좋은 거, 젊은 거, 새로운 거 해갖고 오래된 거를 중히 여기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삶의 경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놓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당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게 한 사람한테만 전해져갖고 비법이라는 거예요. 비법. 근데 의술이라는 게 비법이 어디냐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나아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멋있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런 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60부터 63살까지 4년 동안 학교 다녀야지 노인 자격증을 줘야 돼. 그냥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그러니까 절대 일을 놓지 말아라.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 최고령이 몇 살이야? 103살의 최고령 봉사자예요. 103살짜리가 자원봉사 했어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나이는 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한 거,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어떻게? 일을 놓지 말아라. 신부님, 우리가 해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 많아요. 호스피스도 있고, 주위에. 내가 그 평택에 있을 때 마리아 할머니가 있었는데 86이었어요. 그때 그 동방 재활원 있었어요. 그 중증 장애자. 거기 가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거를 매일 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 할머니.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제 나이가 96, 거의 100살 됐을 텐데, 아마 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다면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곳곳에 있다. 할 일은. 그러니까 뭐를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바쁘죠? 네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공부해라. 나이 먹으면은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더 새로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이 한심하냐면은 자식이 어머니 핸드폰 사드릴게요. 핸드폰을 사줬어. 그러면 기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기능 안 배우고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 그렇죠? 아니 이거 강의 시간에 핸드폰 안 울리게 하려면 진동으로 하는 방법도 배우고 진동 푸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아우 저 신부님 정말로 강의 너무너무 재밌네. 자, 한번 사진도 찍어야 되겠다. 그럼 사진도 쫙 찍고 나하고 좀 사진 내 핸드폰에 신부님 딱 사진도 좀 찍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배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전 안 해.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이야 땡. 뭐 메시지 보내는 법도 좀 배우고 그래갖고 그냥 자식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자식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갖고 얘야 오늘 날이 참 덥단다. 더운데 뭐 건강 조심해라. 엄마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 짜증을 자꾸 내. 얘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이런 게 어딨냐. 아유 이거 내 관둬라. 이래 그냥 짜증을 자꾸 배. 무식하면 자꾸 짜증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신부님 늙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달라 저렇게 가르쳐달라 창피하다고.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안 배우고 못 살아요. 안 배우고. 저도 배우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모르면 전화해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그래갖고 아 신부님 제가 컴퓨터 그대로 켜놓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해요. 아 그래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면은 지난 1000년은 지난 100년에 빠른 만큼 변해요. 지난 100년 동안 빠른 거는 지난 10년에 빠른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 10년은 어떻게? 지난 1년에 변한 것처럼 또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배우면 신부님 이젠 살 만큼 살았고 머리 복잡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냥 이러다 살다 죽지. 그럼 뭐하러 살아 죽지 그냥. 사는 나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놓지 말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자수, 수지침, 요즘 또 저기 평화방송 보니까 귀침 그 교육도 있대. 이침이라고. 이침, 도자기. 여기 할머니들 오면 예전에 내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드는가 했더니 평생 송편 빚고 뭐 손으로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훨씬 잘 빚어요. 정말로. 알 거야.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도자기 잘 빚어갖고 그거 공부하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도자기 빚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도자기 잘 빚은 게 1년 2년만 배우면은 웬만한 거 빚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점에서 아유 그 집 할머니 도자기 참 잘 빚는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그릇 한 100개만 주문한다고. 그럼 100개 해갖고 납품하고 배우면은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부님 우리 능력이 지금 가장 좋은 때예요. 아 왜 10년 20년 산 사람보다 60년 70년 산 사람들이 경험이 축적돼 있어 안 축적돼 있어?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자 인생을 4기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25, 30살까지를 배움의 시기라고 그래요. 배움의 시기. 공부하고 배우죠. 이게 1기야. 인생의 1기. 30살서부터 50살까지는 사는 시기야. 사는 시기. 예. 그래갖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50부터 70까지가 제 3기야. 구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50부터 이게 비상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이때는 멋모르고 배우잖아. 이때는 삶의 경험이 다 축적돼 있잖아요. 이때 배우면요 그 배움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공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책도 안 읽고 생전 책 읽으라고 해도 책도 안 읽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안 읽죠?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뭐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놈의 눈이 나빠지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네 경사났네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다섯 번째, 인생을 즐겨라. 저는 엄마가 뿔났다 해서 이순재 선생님이 그 어떤 이쁘장한 할머니랑 데이트 요즘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라는 의사라는 아들놈이 나타나갖고 아버지의 그거를 아주 못을 받고 나갑니다. 그놈 이 세상에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예요. 왜? 아버지는 감정이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이 더 애틋합니다. 나 강의 끝나고 나 끌어안는 할머니들 많아요. 막 끌어안고 젊은 30대 40대 아줌마들은 강의 듣고도 나 안 끌어안죠. 근데 60대 70대는 할머니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누구 감정이 애틋한 거예요? 할머니 감정이 더 애틋한 거예요. 아니 나이를 먹어갖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기대고, 아까 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유대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없다, 친구가 없다,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이쁘장 할머니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자식은 그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 경복궁 자 전철 타면은 전철비 공짜 아니야? 공짜죠? 경복궁 입장료 공짜 아니야? 공짜죠? 공짜예요. 65세 넘으면은. 자 보세요. 야 오늘은 내가 왕비처럼 대왕 대비마마가 되고 싶다.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 같은 반 우리 도시락 싸들고 가자. 가면은요 그 얼마나 궁이 이뻐. 그럼 다 설명도 해줘. 그 뒤에 부용정이라는 데 가봐. 얼마나 그 정원이야. 왕실의 정원이에요. 내가 세계 여러 나라 정원 다녔지만 우리나라 정원처럼, 우리나라 궁의 정원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데는 없어요. 다 다른 데는 꾸며놓고 정말로 편안하지 않아. 근데 거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요 그냥 너무너무 좋다. 특히 이제 단풍 들 때 가봐요. 정말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경복궁, 오늘은 우리 경복궁 가자. 하루 점심 먹고 내일은 창덕궁, 모레는 어르신 성경대학이니까 어르신 성경대학도 가고, 다음 날은 3일 돌아다녔으니까 피곤하니까 하루 집에서 쉬고, 다음 날은 덕수궁. 그 다음에 또 내가 할머니들한테 많이 청하는 거는 박물관에 많이 다니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움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야. 박물관에 가보세요. 내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느끼지 못했던 걸 박물관 가면 국립박물관 가봐.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삼성 에버랜드 거기 있는데 희원이라는 데 가봐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그러니까 바빠. 경복궁 다녀야지, 박물관 다녀야지, 헬스 다녀야지, 수영 다녀야 되지. 어때요?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며느리하고. 없어요. 신부님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돈 거의 안 들어요. 또 돈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집에 가갖고 잡히면 돼.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 다니고 봉사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면은 아파서 누울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서 누울 시간 없어요. 그리고 자식하고 부닥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망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누구 지금 원망해. 내가 지금 바쁜데.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야? 남편이 필요한 거야. 같이 다닐 남편. 만약에 남편이 다니기 싫다 그럼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자식보다 손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면 또 자식 용돈 달래, 손자 용돈 달래 거기다 주지. 좋은 친구 이 라면 냉면 같이 안 사 먹어. 참 이 벽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4년제 학교를 졸업해야지. 자격증을 주고 안 다니면 못 살게 해줘야 돼. 여섯 번째, 감사하라. 우리 신앙인 중에 내가 천주교 교우들 중에 정말 못하는 게 감사해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집에
암 환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암 환자들이. 어제도 암 환자 몇 분이 미사 참여를 했어요. 잘 못 느꼈겠지만은. 그런데 저기 순천, 전주에서 오신 분들, 순천에서 아주 증세가 안 좋은 자매가 하나 왔어요. 아주 뭐 얼굴이 새카매, 간이 안 좋아갖고 얼굴이 새카매. 남편도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오면 좋다고 그래서 왔다. 신부님만이 우리를 살려준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살려줘? 나는 살려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 자매를 봤는데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강의를 몇 번 들어보고 주위에 암 환자들 보니까 암 환자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로엘라 자매님, 신부님 너무 이상하다고. 저 암에 걸렸는데 왜 웃느냐고. 저 자매들은 난 아파 죽겠는데, 난 밥도 못 먹고 토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강의에 중요한 게 뭐야? 기뻐하라, 감사하라야. 자매님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은총이다. 죽음을 하나님한테 가는 것도 은총이고, 내가 울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웃으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다. 얼마나 자매님 이렇게 암이 걸렸어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도 남편 시중, 극진하게 남편이 모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시중 극진하게 들고.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 지금 울 일이냐. 자매가 한 일주일 지나더니 신부님 밥을 먹을 만하다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이제 한 2주일 있다가 항암 치료를 하러 갔어요. 그 병원에서 유명하대. 항암 치료하면 토하고 울고 토하고 우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본대요. 일주일이 있는데 그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와갖고 나한테 이제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이번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적을 체험했냐니까, 내가 여기 이 평창의 생태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감사라는 걸 몰랐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좋은 남편의 좋은 가정에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 50이 넘었으니까 지금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웃기 시작하니까 몸이 덜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항암을 하면 그렇게 토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더래요.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했대요. 그 의사 선생님들 보고 맨날 나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울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보고 빵긋빵긋 웃었대,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들 이상하다고, 저 맨날 울던 저 자매가 저렇게 웃느냐고. 이틀째 항암을 했는데 그때도 안 토하더래. 안 아프더래. 6일 동안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고 안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항암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병원에서 쉬어야 되는데 바로 평창에 온 거야. 여기가 좋다고. 왜? 사람이요, 감사하고 기쁘다 보면요 아픈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병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막 웃고 기쁘면요 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자매가 여기 있다가, 내가 여기 여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가 있으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형제가 전화했어요. 신부님, 저 순천에 사는 누구입니다. 요즘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다 없어졌어요. 기적이지, 기적.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는 거야. 건강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은 감사 안 할 수가 있는 할머니들이야. 지금 2달으로 이 평창까지 올 정도면 감사해 안 감사해? 본당 신부 잘 만나갖고 뭐 돈도 많이 대줬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대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생각해봐. 어제 점심 저녁, 오늘 아침 저녁 해주는 밥 먹었잖아. 그렇죠? 맨날 내가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데 해주는 밥 먹고 얼마나 감사해. 또 어젯밤에 이렇게 빈님이 오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구름, 산에 걸려있는 구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은 벌써 하느님한테 감사 찬양 100번은 더 했어야 될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산동 성당 다녀갖고 이 좋은 성당에서 여기 1박 2일로 보내주고 밥 3끼 이제 먹었잖아. 밥 3끼 공짜로 먹여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면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집에서도 자식들 앞에서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하다. 니네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냥 냉면 안 얻어먹은 거 이런 것만 원망하지 말고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기다려요. 신부님, 냉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잡히면 되는 거예요. 7번째, 웃어라. 자,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많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이 할머니들한테 문제인데, 웃으면 자꾸 수명이 연장된다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300번 어저께 할머니들이 깔깔 웃은 것처럼 웃는데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하루에 10번, 15번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어린아이 같이 깔깔깔깔 웃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처음에는 얼굴이 다 굳어 있었어요. 첫 강의 평화방송 봐. 첫 강의 굳어 있나 안 굳어 있나? 네, 첫 강의 보세요. 그런데 지금 4번째 강의인데 얼굴이 확 폈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분위기가 확 꽃이 피잖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은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어? 거기다 웃어도 전차를 방목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긋. 그리고 가능한 한 집 근처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서 전부 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붓글씨도 배우고 가봐. 하여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강의 가요. 일반 구청 뭐 또 이 여성교육센터 가보면 강좌가 40개가 넘어요. 그럼 그거 등록하고 가서 듣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 가면 또 밥 주는 데도 많고. 집에 계시지 말고. 자, 8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제가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우리 할머니들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소용없다. 이제 뭐 난 늙었으니까 이제 뭐 부귀영화도 필요 없다. 그냥 밥 세끼만 먹고 산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처럼 소중한 순간이 없어요. 죽기 전에 가장 행복하게 죽어야지 천당 가는 거예요. 자,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이 할머니 바보 멍텅구리 할머니예요.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고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체하 갖고 집에 들어와서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아들 잘 만나갖고 호강한다. 고맙다. 고맙다. 어디 갔어? 고맙다. 응? 감사하다. 정말로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나같이 이렇게 호강하는 노인네가 우리 동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해? 또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먹으러 가기 싫다. 그리고 또 뭐가 꼬이는 게 있어갖고 더 화가 나면은 더 어깃장을 놓죠? 그러면 다음에 갈비 먹으러 갈 때, 자, 가자. 그러면은, 저기 뭐,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도 같이 가야지. 할머니 그거 싫어해. 우리끼리 가자. 그리고 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어떻게 돼? 또 열받잖아.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마세요.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둘째 형님이 효자라고 그랬죠? 둘째 형님이 그동안 큰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제가 회사 다니냐고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모시고 제대로 여행도 못했으니까 쫓겨나자마자 처음 한 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전국여행 간 거예요. 전국여행.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여기 전국여행 다닌다고 뭐 일주일을 벼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분명히 아들이 호텔이나 좋은 데 예약했을 텐데 그 하룻밤 뭐 20만 원 30만 원 자는데 여기서 자지 말고 여관에서 자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대신 어떻게
들어가고 자면서 내가 아들 만나고 호강한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내가 나같이 행복한 노인네가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계속. 그래야지 아들이 기분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신부 처음 됐을 때 어버이날인가 어머니한테 내가 옷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백화점에 가고 거의 100만 원짜리를 내가 골라갖고 은은하고 우아한 거를 사다 줬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확 내던지더라고. 100만 원짜리를. 나 이런 거 싫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늙으면 난 울긋불긋한 거 좋아하는 걸 그때 몰랐지. 그걸 모르고 그냥 은은한 걸 사준 거야. 근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안 꼈잖아. 그럼 그거 갖고 울긋불긋한 거 사면 되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버리니까 그 후로 난 한 번도 어머니 옷 사준 적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야. 뭘 사다 줘야지 이게 마음에 드는 건지. 이제는 좀 자신 있어. 이제는 울긋불긋한 거 사다 주면 좋다고 그래. 자기 자신한테 친절해야지. 누구도 친절해?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막 때려. 야 이놈 자식 너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럼 동네 아줌마도 에이 이놈아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때리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때리면 누구도 때려. 남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자식 금에 오기야 키우면 다른 사람 못 때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쁘고 고운 옷 입고 탁 성당 갈 때 하얀 예쁜 한복 탁 입고 성당 갔다 오고 탁 걸어놓고 또 누구 온다면 탁 예쁜 거 입고 이건 뭐 이날이나 저날이나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탈리아 프랑스 브랭땅 백화점인가 그 앞에 가는데 멋있는 양장 입고 다니는 다 할머니들이에요. 근사하게. 근데 우리는 할머니들이 다 그냥 정말로 그 늙은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얀 옷 이쁘게 치마도 깨끗한 거 다 다려입고 풀도 먹이고 매일 그러려는 건 아니지만은 성당 갈 때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딱 걸어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귀하게 친절하게 해야지 인생이 값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고. 아셨죠? 아 내가 또 하나 빼먹은 거 있다. 이 운동할 때 목욕탕 다녀라. 나이 먹었고 건강에 아주 좋은 건 목욕이에요. 목욕. 그래서 어제 샤워해라. 어저께 구리성당에 베드로 대학에 매일 샤워해라 그랬죠. 목욕탕 다니세요. 피부도 고와지고 근육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면 돼. 아 신부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봉사활동 있잖아. 봉사하고 자기 자신한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찬란한 거예요. 9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이제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그렇죠?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삶을 정리하는 시기니까 이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할머니들 지금 70, 80, 40면서 다 누구 은총이야? 하느님 은총이에요. 지금 우리 숨 쉬는 거, 공기 마시는 거, 여기 공기 달죠? 이 다른 공기 마시는 거 누구 은총 덕분이야? 하느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덕분이니까 어떻게? 하느님께 이제 남은 인생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느님이 이제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미사참여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실 때 제발 자식한테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봉헌하고 가세요. 그렇게 봉헌하고 가셔야지. 그 김남호 박사님이라고 우리 천주교 교우인데 한 7, 8, 거의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00억 의사 선생님인데 300억 봉헌하고 가셨잖아요. 저는 그 선생님이 살아생전에도 대단하셨지만은 돌아가시면서도 너무 훌륭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 하나 더 물려준다고 그래봤자 그거 갖고 싸우기나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 10번째,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너무 대단한 얘기를 해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 할머니들 어제도 미사예물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손자를 위하여 뭐 자식을 위하여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전쟁이라면 하느님 성모님이 그러잖아요. 전쟁 없애기 위해서 기도해라.
세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이제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세계 평화,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이젠 70쯤 됐으면 세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크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모님이 늘 세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적어놔. 1번 이거 저기 뭐 방송에 뭐 누구 이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 본당 신부 위해서. 2번 세계 구원을 위해서. 3번 사제들을 위해서. 4번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 부모님을 위해서. 5번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놓고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딱 기도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해두면요 얼마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자 다시 한번, 이거 뭐 다 기억 못하겠지만 뭐 해라? 운동해라. 뭐 해라? 봉사해라. 뭐 해라? 일을 놓지 말아라. 뭐 해라? 공부해라. 그 다음 인생을 즐겨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해라. 웃어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신앙생활을 해라. 세계 구원을 위해 기도해라. 자, 총정리합니다. 자, 21세기는 누구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의술이 발달해갖고 이제는 보통 100년을 산다. 100년을 사니까 우리 할머니도 앞으로도 30년, 20년 남아있다. 30년, 20년 남아있는데 외롭고 쓸쓸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자, 이제 30년 남아있는 오래 사는 나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돌볼 사람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냉면이 먹고 싶으면 나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한다? 나만 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가 사줘야 된다? 나한테 내가 사줘야 된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있는 대로 다 쓰다가 죽을 땐 통장에 얼마만 남겨놓고 죽어라? 500만 원만 남겨놓고 죽어라. 그리고 돈을 쓰면 돌아다니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땐 어떻게 죽어라? 꼴까닥 죽어라. 이것만 외우면은 할머니들 외롭지 않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성경대학 끝까지 다니시고 늘 즐겁게 사시고, 그리고 자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며느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며느리 이거 챙겨나고 저거 챙겨나고 뭐 섭섭하고 뭐 기억하고 이거 있으면 며느리 못 살아요. 우리 어머니 바빠갖고 며느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럼 며느리가 얼마나 엄마가 좋겠어. 시어머니가. 안 그래요? 그냥 며느리 아들만 그냥 평생 쳐다보고 살고, 그냥 아들 지나가면 아들 이렇게 그냥 며느리 지나가나 보다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바빠서. 나보다 훨씬 바빠요. 나보다. 세상에 나보다 바쁘니 얼마나 바쁜 거야. 아버님도 아침에 딱 나가고 동네 노인정 다니시고, 지금 이제 소백산 송이 따러 가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셔?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자, 끝으로 은총. 저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다 보면 어떤 자매가 앉아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미사 봉헌할 때. 그 자매 은총 가득한 자매예요. 또 내가 이렇게 집 질 때, 능평성당에 집 질 때 어떤 형제가 나타나면은 집 짓는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 형제 무슨 형제야? 은총 가득한 형제.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은총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은총 가득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 말씀 어떠셨나요? 황 신부님 말씀은 매일 듣고 반복해서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등 돌리고 자는 중년 부부 사이를 신혼처럼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나이 들수록 노년의 마음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50대나 60대가 되면 부부 관계가 양극화됩니다. 어떤 부부들은 관계가 매우 좋아지고 어떤 부부들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떠나가면서 가족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관계의 재편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부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갑니다. 서로 죽이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실제로 50대, 60대 시기의 상혼 이혼 비율이 현저히 늘어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떠나가면서 가족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더욱 밀접해지거나 결혼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서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반면 서로를 꿀 떨어지듯 사랑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도 다르고 첫 번째 얼굴 표정도 다릅니다. 이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웃으며 광대가 올라갑니다. 놀라운 것은 한쪽만 웃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웃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거울 속의 자신처럼 바라보며 웃습니다. 이 부부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도 특별한 별칭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야, 나, 곰돌이나 봉봉이 같은 별칭을 사용합니다. 이런 호칭들이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모임에서도 이런 호칭을 사용하면 그 부부는 마치 꽃처럼 피어납니다. 다른 부부들도 이를 부러워하며 따라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간지러워하는 호칭을 사용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호칭은 관계를 규정합니다. 이 호칭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부들이 서로를 귀엽게 부르는 호칭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쁘다, 멋있다 등의 말을 해주며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칭찬은 부부 관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부는 연출입니다. 사랑은 때로 연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과 호감을 넘어서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로 하는 헌신, 즉 예쁘다, 사랑스럽다 등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래된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예쁘다, 멋있다 등의 말을 자주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이 많을 경우 하나씩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기쁨을 계속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은 지옥과 천국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순간들을 계속 찾아내고 괜찮은 순간들을 만들어내면서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사람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며 오래된 부부들조차 신혼부부처럼 신선한 사랑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된장이 해마다 더 맛있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감격의 순간이 새로운 장을 열어줍니다. 타인에게 감격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더 잘 찾아냅니다. 감격하는 능력은 지능의 일종으로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서 타인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을 의미합니다. 감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에 더 자주 빠지고 사랑이 오래갑니다. 그들은 해묵은 사랑 속에서도 감격의 요소들을 계속 찾아냅니다. 반면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혼이 구체화됩니다. 이 말이 나오면 서로가 이혼에 대해 2번 이상 생각하게 되고 이혼이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스스로 입을 막아야 합니다. 노후에 불행해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첫째, 폭력적인 부부입니다. 힘이 빠져도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혼해야 합니다. 폭력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혼해야 합니다. 둘째, 중독에 빠진 부부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동반 의존에 빠져 서로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독자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는 가족들은 상담을 통해 분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혼이 아니더라도 따로 거주하게 하고 한동안 만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간 정도 수준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스스로 일어서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격이죠. 그래서 반드시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살면서 행복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신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선상에서 파티를 해야만 행복한가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아프지 않고 굶지 않고 집에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그것은 이혼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같은 성격의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혼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평생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변화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것이 더 빠릅니다. 남을 바꾸고 싶다는 것은 내 인생이 그 사람의 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의 룰로 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배우자를 바꾸고 싶다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패턴을 이해하고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상담이 없다면 내가 변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부부간에 하루 3시간은 떨어져 있는 180분 룰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각자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서로 할 이야기도 생기고 정서적으로도 쉼을 얻습니다. 참시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24시간 배우자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챙겨주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스케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각자의 시계를 가지고 서로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복합성이 필요합니다. 여러 기쁨의 창구를 만들어 혼자서도 잘 놀고 부부끼리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